2001년 겨울 충청남도 홍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성이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내려가면 나오는 조용한 시골 도시입니다. 큰 건물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대부분 아는 그런 동네였지요. 2001년 그 무렵 홍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한적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거리에 사람이 뜸했고 새벽이면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요즘처럼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CCTV라는 것도 은행이나 관공서에나 있을 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홍성에 오창섭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 74살이셨으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이거나 조금 위 세대이셨을 겁니다. 오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 홍성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나중에는 땅을 조금씩 사 모으셨습니다. 워낙 검소하고 꼼꼼한 성격이셨던 오 씨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땅을 샀고 그 땅값이 오르면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90년대 후반 홍성에도 개발 바람이 불면서 오 씨가 가지고 계시던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대략 6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 동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큰 재산이었지요. 오 씨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자리를 잡았고 작은 아들은 홍성에 남아 아버지 곁에서 지냈습니다. 딸도 한 분 계셨는데 일찍 결혼해서 대전에 사셨습니다. 큰아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홍성에 내려왔습니다. 서울 생활이 바빴고 또 아버지와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씨는 옛날 사람이라 말수가 적고 엄격한 편이셨는데 큰아들은 좀 더 자유로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둘째 아들 오민호 씨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민호 씨는 당시 45살로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몇 번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아버지 재산에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 씨가 가끔 용돈도 주시고 집도 하나 사주셔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요. 민호 씨의 부인은 남편이 변변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자 아들,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오 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인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오 씨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 씨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게 자식한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고생 안 하고 돈만 받으면 사람이 망가지는 법이지. 동네 정자에서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쓸 때 쓰고 싶어 그래서인지. 오 씨는 2001년 11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불과 2달 전쯤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하셨던 겁니다. 법무사는 오 씨에게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지 물었고 오 씨는 아직 정확히는 정하지 못했지만 자식들한테만 다 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법무사는 그럼 천천히 생각하시고 확실히 마음이 정해지면 다시 오십시오. 그때 정식으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공증이라는 건 법무사 같은 전문가 앞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오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만간 다시 오겠소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다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21일 오전에 시간 되겠소? 유언장 공증을 받고 싶소. 법무사는 그러십시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십시오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그 약속이 잡힌 날짜를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오 씨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틀 전인 12월 19일 새벽 오 씨는 홍성의 한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새벽에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경찰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어휴, 안 됐네. 그렇게 조심하셨던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하고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장 공증 약속을 이틀 앞두고 일어난 죽음,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 씨만 아셨던 거죠. 오 씨의 둘째 아들 민호 씨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재산에 의지해 살던 사람이 그 재산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2월 홍성은 겨울 추위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오창섭 씨의 죽음은 그저 불행한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큰아들도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딸도 대전에서 왔지요. 모두들 아버지가 새벽에 왜 옥상에 올라가셨을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돌아가신 분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는 상주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정리는 법에 따라 자식들이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이 없었으니 법정 상속이 적용된 겁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딸이 각자 몫을 받았습니다. 60억 원이라는 재산이 세 자식에게 나뉘어졌지요. 민호 씨는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약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제대로 번 돈이 없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집도 새로 샀습니다. 생활도 여유로워졌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2001년 겨울, 홍성의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새벽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수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홍성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온 동네를 꽁꽁 얼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 시각 홍성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근처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었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은 7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었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과 주택이 섞여 있었습니다. 7층은 옥상이었는데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옥상을 잠가두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오창섭 씨는 그 건물 5층에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건 아니었고 세를 주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건물 관리도 하실 겸 들르시곤 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 20분쯤 건물 1층 편의점 주인이 출근하면서 건물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두워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깜짝 놀라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오 씨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사는 현장에서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거라 살아날 가망이 없었던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수사팀이 즉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홍성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경찰서 형사 몇 명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7층 옥상 난간 너머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난간은 그대로 있었고 특별히 부서진 곳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경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씨의 둘째 아들 민호 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제 아버지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경찰은 민호 씨를 진정시킨 후 상황을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버님과 함께 계셨습니까?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왔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왜 새벽에 이 건물 옥상에 계셨을까요? 경찰의 질문에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새벽에 일찍 깨시곤 했어요. 그럴 때 산책을 하시거나 이 건물에 올라오셔서 바람을 쐬시곤 했습니다. 새벽에요? 경찰이 되물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옥상에서 바람을 쐰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민호 씨는 네, 아버지는 원래 그러셨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셨고 새벽 공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최근에 우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나요? 이 질문은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정신도 맑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옥상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난간 높이는 약 1m, 20cm 정도였습니다. 건장한 남자라면 넘기 어려운 높이는 아니었지만 74살 노인이 실수로 넘어갈 만한 높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옥상에는 오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담배꽁초도 다른 사람의 물건도 없었습니다.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CCTV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당시 홍성의 작은 건물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층 편의점 안에만 작은 카메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계산대 쪽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홍성 시내를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편의점 주인도 오 씨가 떨어지는 순간을 본 건 아니었고 떨어진 후에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과 함께 옥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호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항상 혼자 다니셨어요. 새벽에 누군가와 약속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경찰은 민호 씨의 알리바이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디 계셨습니까? 민호 씨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아내에게도 확인하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노인이 새벽에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부검도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홍성에는 정밀한 부검 시설이 없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큰 병원으로 보내야 했는데 가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몸을 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도 강하게 부검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타살의 증거가 없었고 가족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외상 검사만 하고 사인을 추락으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사고사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2001년 12월 19일 새벽 5시경 홍성시 동 추상복합 건물 옥상에서 오창섭 74세 씨가 추락하여 사망 사고사로 판단됨이라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느끼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간 부분들이었습니다. 첫째, 오 씨가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만약 난간에서 실수로 떨어졌다면 건물 바로 아래, 그러니까 건물 벽면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 씨는 건물에서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떨어지면서 몸이 바깥쪽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4살 노인이 그렇게 멀리 나갈 만큼 힘있게 떨어졌을까요? 경찰은 이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가능은 하다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옥상 난간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난간 위쪽, 그러니까 건물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한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크기는 270mm 정도로 보였습니다. 성인 남자 신발 사이즈였습니다. 오 씨의 신발 사이즈는 250mm였습니다. 발이 작으신 편이었죠. 그럼 난간의 신발 자국은 누구 것일까요? 경찰은 민호 씨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국이 언제 생긴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건물 관리하러 온 누군가가 난간에 올라섰을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민호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왔다고 했지만 연락을 받은 시각과 도착한 시각을 따져보면 너무 빨랐습니다. 집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한 게 5시 30분쯤이었고 민호 씨가 도착한 건 5시 50분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오기에는 좀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온 걸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은 효자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당시 홍성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노인 추락 사고, 가족들도 사고라고 하는데 굳이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당시는 가족이 가족을 해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창섭 씨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로 기록되었고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새벽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사건이 사고로 정리된 후 홍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창섭 씨의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정자에서는 며칠 동안 그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오 씨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분이었는데 말이야.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시다니 무슨 생각이셨을까?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재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이 없었으니 법에 따라 자식들이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형, 민호 씨, 그리고 누나, 이렇게 셋이서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몫인 약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몇 년 전에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있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였는데 그 빚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빚을 갚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새 차도 샀고 집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부인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하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십니다. 민호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잠꼬대를 해? 요즘 무슨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거야? 민호 씨는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명히 수상한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락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 씨는 건물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층 높이는 약 20m 정도입니다. 만약 난간에서 실수로 떨어졌다면 그냥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물리학을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르신이 난간을 넘다가 발을 헛디뎠다면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옆으로 튕겨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m나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는 건 몸이 앞으로 강하게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멀리 뛰어내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다면 유서라도 남겼을 테고 무엇보다 오 씨는 이틀 후 유언장 공증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난간의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할 때 난간 위에서 신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270mm, 오 씨의 신발보다 훨씬 컸습니다. 신발 자국의 방향도 이상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난간에 올라서서 바깥을 내려다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난간 너머로 밀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이 자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남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봤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관리인은 최근 몇 달간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민호 씨의 신발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민호 씨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화의 사이즈가 270mm였습니다. 난간에 남은 자국과 정확히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사건 당일 오후 그 운동화를 버렸습니다. 동네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겁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 신발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려? 민호 씨는 낡아서 그래. 새 거 살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산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의 새 신발이었습니다. 왜 멀쩡한 신발을 갑자기 버렸을까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또 돈 쓴다고 투덜댔을 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민호 씨가 현장에 너무 빨리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시각과 도착 시각을 계산해보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근처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급히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서두르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이 새벽 5시 30분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고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와야 하는데 20분 만에 도착했다는 게 가능할까요? 다섯 번째, 오 씨가 유언장을 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는 12월 21일 오전 10시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공증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 씨는 재산을 자식들한테만 다 주진 않을 것 같다고 법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을 기부하려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호 씨가 받을 돈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20억이 아니라 5억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빚도 못 갚고 새 집도 못 샀을 겁니다. 이 모든 의문점들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성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시골 지역의 특성이었습니다. 홍성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민호 씨도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경찰 중에도 그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일 리 없어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 과학수사 기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는 DNA 분석이나 정밀한 추락 각도 계산 같은 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홍성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셋째, 가족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정밀 부검을 거부했고 큰형과 누나도 아버지를 편히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가족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조사할 명분이 약했던 겁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가족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2001년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시골 지역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오창섭 씨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로 기록되었고 민호 씨는 재산을 물려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우연한 계기로 다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6년 봄이었습니다. 오창섭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성 시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도 넓어졌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주상복합 건물도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전면적인 수리가 시작된 겁니다. 낡은 배관을 교체하고 내부를 새로 꾸미는 공사였습니다. 인부들이 건물 곳곳을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지하 창고를 정리하던 인부 하나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에 낡은 철제 캐비닛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캐비닛을 치우고 보니 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인부는 현장 감독을 불렀습니다. 함께 문을 열어보니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오래된 서류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쓰던 공간이야? 감독이 물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건물 관련 문서였습니다. 설계도, 세입자 계약서, 관리비 내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버려도 될 것 같았지만 감독은 혹시 몰라 건물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와서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필요 없는 서류였습니다. 다 버려도 되겠네요. 주인이 말했을 때 인부 하나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는데 겉에 오창섭 개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창섭? 여기 5층 사무실 쓰시던 분 아니었나?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종이에는 유원장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유원장? 서류를 자세히 보니 손으로 쓴 메모와 타이핑된 문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날짜는 2001년 11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유언장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오창섭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 약 60억 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한다. 1. 자녀들 큰아들, 둘째 아들, 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분배한다. 2. 나머지 45억 원은 다음과 같이 사회에 기부한다. 홍성군 장학재단에 20억 원, 홍성노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15억 원, 홍성군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10억 원. 나는 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한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목만 주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란다. 돈이 많다고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고생 없이 큰 돈을 손에 쥐면 사람이 망가지기 쉽다. 5억 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돈이다. 나머지는 스스로 벌어야 한다. 건물 주인은 서류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이 5년 전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옆에 있던 나이든 인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새벽에 옥상에서 떨어지셨죠. 그럼 이 유언장은? 건물 주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부가 물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이건 중요한 서류 같으니까. 다음 날 건물 주인은 홍성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직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봉투를 넘겼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오창섭 씨 관련 서류입니다. 유언장 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서류는 형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내용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당시 사건 기록 좀 찾아봐. 5년 전 사건 기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추락 사고사.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은 11월에 작성되었고 사고는 12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을 보니 12월 21일에 법무사 사무실 예약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형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언장 공증 받으러 가기 이틀 전에 떨어졌다는 거잖아? 형사는 동료를 불러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유언장대로라면 자식들은 각자 5억씩만 받는 거네. 그런데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어서 법정 상속으로 20억씩 받았고 차이가 15억이네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인데 두 형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형사는 당시 현장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사진은 남아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 추락 지점, 주변 상황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난간에 신발 자국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크기가 270이었네요. 피해자 신발은 250이고 형사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 자국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이잖아? 그리고 추락 지점이 건물에서 3m 떨어진 곳이라고요. 혼자 떨어지면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나? 두 형사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누구죠? 둘째 아들 오민호 씨요. 도착 시간이. 형사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 빠르네요. 경찰서에서 전화한 지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형사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인데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급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 재조사를 시작하세요. 일단 둘째 아들부터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묻혔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새벽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호 씨는 그동안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새 집에서 부인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 꿈을 꾸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민호 씨입니까? 홍성경찰서입니다. 2001년에 있었던 아버님 사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내일 서해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호 씨는 전화를 끊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왜 갑자기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걸까? 혹시 뭔가 알아낸 걸까? 그날 밤, 민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 새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옥상의 찬 바람, 난간 너머로 사라진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땅 위로 올라오는 법입니다. 민호 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갔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서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작성하신 유언장 초안입니다. 건물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르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유언장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각각 5억씩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이 공증되었다면 오 씨는 5억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억을 받으셨죠? 그건 아버지가 결국 유언장을 쓰지 않으셨으니까요. 민호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12월 21일에 법무사 사무실 예약을 하셨습니다. 유언장 공증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이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타이밍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계속했습니다. 오 씨는 이 유언장에 대해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민호 씨가 짧게 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오신 건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셨다는 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로 가셨는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당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새벽 오 씨는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서 잤다고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호 씨가 답했습니다. 부인도 같은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는 당시 기록을 펼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오 씨에게 전화한 시각이 새벽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오 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5시 50분입니다. 20분 만에 오셨네요? 급해서 빨리 왔습니다. 민호 씨가 답했습니다. 집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고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왔는데 정확히 20분이 걸렸다는 게 형사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각에 이미 집 근처에 계셨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단호하게 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당시 옥상 난간에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270이었는데 오 씨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민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7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신고 계셨던 검은 운동화를 사건 당일 오후에 버리셨다고요? 형사의 질문에 민호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부인분께 확인했습니다. 거의 새 신발이었는데 왜 갑자기 버리셨습니까? 낡아서 그랬습니다. 민호 씨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산지 3개월 된 신발이 낡았습니까?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고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당시 추락 상황을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형사는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떨어진 위치가 건물에서 3m 떨어진 곳입니다. 만약 혼자서 실수로 떨어졌다면 이렇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형사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난간에서 실수로 떨어지면 대부분 건물 바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3m나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는 건 몸이 강하게 앞으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 초속 3m 이상의 힘으로 밀려나야 이 위치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난간의 신발 자국입니다. 형사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자국의 방향을 보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난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난간 너머로 밀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민호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새벽 누군가 오창섭 씨와 함께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70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창섭 씨를 난간 너머로 밀었습니다. 강하게 밀어서 몸이 3m나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경찰 전화를 받고 급히 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 사람은 신었던 신발을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민호 씨, 그날 새벽 옥상에 있었던 게 오씨 아닙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까? 민호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의 반응에서 형사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결백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 방에서 유언장 초안을 봤습니다. 제게 5억만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빚이 3억 있었습니다. 5억으로는 빚 갚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없이 법정 상속이 되면 20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건물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셨습니다. 옥상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유언장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 너희한테 다 주면 너희가 망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빚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만든 빚은 네가 갚아라. 내 재산은 사회에 쓸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아버지 옆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형도 아니고 저만 홍성에 남아서 아버지를 돌봤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민호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밀었습니다. 강하게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을 넘어 떨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실은 조용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민호 씨의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자백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민호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홍성은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들썩였습니다. 재판에서 민호 씨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달리 봤습니다. 유언장 공증 이틀 전에 일어난 일, 새벽에 옥상으로 불러낸 점, 사건 직후 신발을 버린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긴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랬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상 계획성이 인정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민호 씨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18년. 환갑이 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민호 씨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가 상속받은 20억 원 중 유언장대로 받았어야 할 5억을 제외한 15억 원을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오창섭 씨의 유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홍성군 장학재단, 노인복지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오 씨의 뜻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부인은 충격을 받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나뉘었고 민호 씨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형과 누나는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연을 끊었습니다. 민호 씨는 교도소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5억 원이면 빚 갚고도 2억이 남았을 텐데 그걸로는 안 되었습니까? 민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5억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빚을 갚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성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쉽게, 빨리, 많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욕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가족을 원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쉽게 얻을 수 있는 큰 돈은 더욱 위험합니다. 오창섭 씨는 왜 유언장을 쓰려 했을까요?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생 없이 큰 돈을 손에 쥐면 사람이 망가진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5억 원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작은 가게를 차리고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8년의 감옥 생활, 가족과의 단절,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 20억을 얻으려다 인생 전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양심, 명예,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진리입니다.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소중함을 모르면 함부로 쓰게 되고 결국 다 잃게 됩니다. 셋째,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충분한데도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망칩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5년이나 지났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잘 숨겨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오창섭 씨와 민호 씨가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장을 쓰려 하는지,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 진심을 나눴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르신 여러분, 자식들과 재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오해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민호 씨는 지금 교도소에서 매일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고 양심은 재산보다 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